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레인즈 카운티에 살던 41살의 남성 테리 카페이. 그는 아내 페니와 함께 딸 하나의 아들들을 키우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각각 사춘기 큰딸 에린, 그리고 13살 된 매튜와 막내 8살 타일러까지. 이 부부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죠. 아이들도 부모의 이런 심성을 닮아서 평소에 예의가 바르고 아주 착했습니다. 특히나 남편 테리는 자신의 하나뿐인 딸에게 굉장히 각별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애지중지 키웠고 그 말 그대로 딸바보 아빠로 불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단란했던 가정에 돌이키지 못할 비극이 찾아온 건 2008년 3월 1일입니다. 모두가 잠든 야심한 새벽. 부부와 세 자녀 모두 각자 방에서 잠에 들어있던 그때 아빠 테리가 문득 안방 침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눈을 뜨게 돼요. 뭐지? 이게 무슨 일인지 파악도 하기 전에 탕! 총성이 울렸죠. 침입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짜고짜 총을 발사해요. 탕탕탕! 이 과정에서 테리는 등과 다리에 총 5발의 총격을 당하게 됐고요. 엄청난 고통에 막 피가 흘러나왔고요. 동시에 오른쪽 몸의 감각이 없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눈을 부릅뜨고 범인의 얼굴을 보려고 했었어요. 앞에는 2명의 남성이 서 있습니다. 한 명은 권총을 들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사무라이 검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범인들이 아빠 테리를 사격한 직후 아내 페니를 향해 총을 쐈습니다. 근데 이때 총이 잘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리가 좀 잠깐 당황하더니 이번엔 막 사무라이 검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너무 끔찍하게도 아내 페니는 남편의 눈앞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죠. 범인들은 이 부부가 모두 사망했다고 생각했는지 침실을 빠져나갔고 이후 아이들이 있는 2층 방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위에 있던 애들은 아래층에서 나는 소란 때문에 이미 좀 잠에서 깬 상태였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이때 범인과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말죠. 세 자녀 중 둘째였던 매튜가 본능적으로 자기보다 어린 이 동생 타일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를 가리고 자기가 앞으로 나섭니다. 그런데 이때 매튜는 범인 중 한 명과 딱 눈이 마주치거든요. 낯설지 않아요. 그는 바로 누나 에린의 남자친구 찰리 윌킨슨이었던 겁니다. 이 찰리는 이전에 몇 번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매튜도 그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형, 찰리 형, 왜 그래요? 살려주세요. 총을 든 찰리에게 매튜는 애원했습니다. 또 급기야 총을 막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어요. 근데 13살짜리 애가 19살 찰리를 이기는 건 불가능하죠. 결국 탕! 매튜는 얼굴에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래층에서 있던 아버지 테리가 희미하게 의식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위층에서 들리는 이 매튜의 말소리를 통해 범인이 찰리라는 걸 알게 되죠. 테리는 죽기 살기로 내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2층으로 가야 돼 합니다. 근데 지금 온몸에 피가 나고 있고 과다출혈이기 때문에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쉽지 않아요. 그 사이 막내 타일러는 급히 도망쳐서 겨우 옷장에 숨게 됩니다. 근데 곧 발각되고 말죠. 8살밖에 되지 않은 이 꼬마 타일러를 범인들은 수차례 칼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그렇게 참극이 다 끝나고 다 죽었지? 2인조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집안 곳곳에 기름을 뿌렸어요. 그리고 라이터를 떨어뜨렸죠. 한편 그 시각 테리는 간신히 기어서 안방에서 거실까지 나오는데 성공합니다. 보니까 이미 집안 곳곳에 불이 붙어버린 상태죠. 2층으로의 접근은 불가능했어요. 지금 사랑하는 아내가 눈앞에서 죽었고 2층에서는 생사를 모르는 아이들이 불에 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마저 여기서 죽으면 이건 범인을 잡을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는 필사적으로 의식을 붙잡은 채 화장실로 기어갔고요.
거기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 극적으로 집 밖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해요. 자, 이제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약 450m 거리에 있는 이웃, 거기에 1시간에 거쳐서 기어갔어요. 겨우겨우요. 기적적으로 이웃집에 도착을 해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깜짝 놀란 이웃이 경찰에 신고해줬고 테리는 그때까지도 다행히 의식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경찰이 도착했는데 테리가 가까스로 말해요. 범인은 찰리입니다. 이 말을 남긴 후 그는 완전히 의식을 잃고 맙니다. 곧장 병원으로 옮겨져서 수술받고 생사의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는데 천만다행히도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이 불에 타버린 집에서 아내 페니 그리고 둘째 아들 매튜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또 옷장에서 막내 타일러의 시신까지도 수습해요. 하지만 가족 중에 단 한 사람이 사라진 상태죠. 바로 큰딸 16살 에린입니다. 경찰은 그녀를 찾기 위해서 건물 잔해들을 다 수색했지만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데요. 한편 아버지 테리의 증언을 들은 경찰은 즉각 용의자 찰리를 추적했습니다. 다행히도 범행이 일어난 지 불과 3시간 만에 찰리는 경찰에 연행됐어요. 빠르게 잡혔죠. 근데 얘가 범행 일체를 부인했어요. 저는 어젯밤에 술 취해서 완전 정신이 잃고 쓰러져서 깊게 잠들었어요. 이 말만 하는 겁니다. 왜냐? 찰리가 모르는 사실이 있죠. 바로 아버지 테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목격자인 거잖아요. 그는 의식을 회복하고 나서 다시 한번 경찰 조사에 임했고 그제서야 범인 찰리는 범행 사실을 모든 걸 체념하고 인정하게 돼요. 자, 그런데 그날 범인은 2명이었습니다. 곧이어 찰리의 친구 찰스 웨이드도 체포되었죠. 그 사이에 경찰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찰리, 범인이 살고 있던 트레일러를 수색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집에서 사라졌던 테리의 첫째 딸 에린 카페이가 거기 있는 겁니다. 곤히 자고 있어요. 경찰들이 들이닥치니까 막 깨어났고요. 무슨 일이에요? 아직 막 상황이 파악이 되지 않는지 좀 멍한 모습인데요. 에린을 데리고 가서 신문을 했죠. 그랬더니 사건 당일 그녀는 2층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란스러운 분위기에 깨어보니까 사방에 막 불이 붙어서 연기가 자욱한 거예요. 이윽고 2 남성이 자기 방으로 들어왔는데 한 번에 그중 한 명이 자기 남자친구 찰리임을 알아챘죠. 근데 이때 찰리가 굉장히 강압적으로 말합니다. 너 살고 싶으면 나 따라와. 협박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찰리가 어떤 약을 줘서 그걸 먹었는데 자기가 정신을 잃었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자긴 지금 찰리의 트레일러에 와 있다는 주장.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그녀의 증언을 들은 경찰들은 일단 에린에게 독성 검사를 진행합니다. 무슨 약을 먹고 정신을 잃었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해요. 몸에서 어떤 약물도 검출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경찰들은 또 다른 수상한 사실을 알아챘죠. 에린이 분명 집에서 자다가 화재를 인지했고 이후 찰리가 협박해서 여기로 온 거잖아요. 근데 발견 당시 에린에게서는 연기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연기가 자욱한 방에 누워 있었다면 분명 머리나 옷에서 냄새가 나야 하는 게 당연하죠. 자, 그렇다면 이거 에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현재로서 그녀는 엄밀히 피해자 신분입니다. 그렇기에 좀 더 확실한 조사가 필요했어요. 이때 경찰은 에린의 통화 기록을 조회하게 되죠. 그 결과 사건이 있기 직전 에린과 찰리가 여러 차례 통화를 나눈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보니까 사건 전날 밤 11시 46분부터 12시 48분까지 거의 1시간 정도 동안 에린이 찰리에게 무려 6차례나 전화를 걸었어요. 또한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인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정도 요 사이에 7번이나 통화를 했고요. 자, 이걸 통해 에린과 찰리 사이에 모종의 뭔가 스토리가 있었을 거다라는 의심이 생기죠. 거기에 더해 이미 체포된 찰리 역시 충격적인 증언을 합니다.
사실 이 모든 범행을 큰딸 에린이 계획하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자, 경찰이 다시 에린한테 가서 물었죠. 당신이 주범입니까? 근데 여기서 에린이 예상치 못한 답을 해요. 제가 범행에 관련된 건 맞아요. 근데 이 모든 건 제 남자친구 찰리가 주도한 거고요. 저는 그저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아요. 도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일단 시간은 1년 전인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린과 찰리, 이 두 사람은 에린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패스트푸드점에서 점원과 손님으로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찰리가 에린한테 한눈에 반했고 곧이어 연인관계로 발전했죠.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찰리가 에린에게 청혼까지 하게 돼요. 그만큼 진지한 관계로 발전한 거죠. 자연스레 에린의 집에도 자주 방문을 했는데 그 당시 에린의 부모는 딸의 남자친구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청혼을 받았다는 건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에린은 겨우 15살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중 부부는 우연히 딸의 남자친구 찰리의 SNS를 보게 돼요. 근데 보니까 생각과 달리 이 아이가 좀 예전부터 문란한 사생활을 즐기는 것 같은 게 풍겼죠. 그러니까 좀 이거 위험한데?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딸로부터 찰리를 좀 떨어뜨려 놔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두 사람 일주일에 한 번만 데이트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딸 에린도 반발했죠. 그러다 얼마 후에 부부는 아예 마음을 크게 먹고 딸에게 찰리와 헤어지는 게 좋겠다라고 진지하게 조언합니다. 근데 이때 에린의 반응이 꽤 순종적이었어요. 순순히 부모님 뜻을 받아들이겠대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대화를 나누고 불과 이틀 만에 집안에서 참극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럼 이제 에린의 주장을 들어볼까요? 그녀는 부모의 뜻대로 찰리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찰리가 반대했대요. 그러면서 우리는 결혼할 사이잖아. 그러니까 이 고난을 같이 헤쳐나가자. 영원히 함께하려면 니네 가족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걸 듣고 에린도 처음에는 말이 안 된다 생각했지만 계속된 찰리의 세뇌에 어느 순간 자기도 가족을 죽이는데 동참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찰리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에린과 완전히 정반대의 진술을 하죠. 이 모든 걸 계획한 건 에린입니다. 라고 말해요. 찰리는 사실 그녀와 사귀는 동안 에린이 심각한 가정폭력에 시달린다고 믿고 있었어요. 특히나 어머니에게 시시때때로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그녀가 말했었죠. 추 전문가들이 에린을 상담했는데 그녀가 가족들로부터 학대를 받은 정황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하지만 이걸 듣게 된 남자친구는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여자친구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기죠. 그래서 평소 주변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털어놨대요. 에린의 부모님이 내 여자친구를 너무 괴롭게 해.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근데 이때 오히려 친구들은 야, 너 너무 에린 말만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했죠. 아무래도 이 친구들도 옆에서 에린을 보면서 좀 느낀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에린의 부모가 너네 두 사람 이제 헤어져라 라고 해서 헤어진다고 하니 상황이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이때 에린은 찰리에게 우리 부모를 죽이는 게 어때? 라고 부추겼습니다. 실제로 찰리의 학교 친구 역시 에린이 찰리한테 우리 부모님 죽여줘 라고 말하는 걸 들었대요. 그렇게 사건 전날 밤 에린이 찰리한테 6번이나 전화를 했잖아요. 그때도 모두 살인을 재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야, 네가 안 죽이면 우린 헤어져야 되고 난 계속 학대 속에서 살아야 하잖아. 남자친구 찰리는 지금 사람을 죽이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입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아이를 갖자. 그래서 결혼 허락을 받아내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합니다. 근데 에린은 아주 단호했어요. 아마 우리 부모가 그 아이까지 지워버릴걸? 이래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다드니까 찰리는 결국 에린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부모만 죽이는 게 아니래요. 온 가족을 죽여야 한대요.
찰리는 자신의 친한 친구에게 다가가서 같이 범행을 해주면 약 200만 원 정도 내가 너한테 줄게 라면서 살인을 공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건 당일 찰리와 그의 친구 찰스, 그리고 또 여기에 찰스의 여자친구 보비까지 모두 함께 차를 타고 에린의 집으로 향하게 됐어요. 자정쯤에 집에 도착을 했죠. 근데 보니까 에린이 이미 집을 빠져나와서 세 사람과 합류합니다. 그리고 이후 1시간 정도 동안 앞으로 어떻게 가족들을 몰살할지 범행을 상의했어요. 근데 이게 당시에 찰리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찰리도 19살밖에 안 된 아이니까요.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이러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도망가자 라고 설득했지만 소용없습니다. 에린이 너무 확고해요. 에린이 부모 외에 자기 동생들까지 죽여야 한다라는 이유가 뭐였는 줄 아세요? 목격자가 없어야 하니까 그렇대요. 어쩜 이래요. 자, 이후 네 사람은 다시 에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에린이 문 열어준 거예요. 이후 찰리와 찰스는 총과 칼을 들고 부부의 침실로 향했죠. 거기서 학살이 자행되는 동안 에린과 보비, 이 두 여성은 차 안에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2층에서 동생들까지 다 죽이고 마침내 이 두 사람이 돌아오자 에린은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녀의 마지막 행적은 정말 모두를 더 경악하게 만듭니다. 이후에 에린은 찰리가 살고 있는 그 트레일러로 갔죠? 거기서 막 기뻐하면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져요. 지금 자기 가족이 다 몰살됐는데. 이 진술을 들은 경찰 또한 이게 과연 정말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건가 라고 들으면서도 믿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을 정도겠죠. 자, 그렇게 드러난 범행 전말로 찰리, 찰스, 보비, 거기에 에린까지 모두 체포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던 게 있습니다. 딸이 이 사건의 범인인 걸 아버지가 알게 되면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병원에서 겨우 정신을 차린 테리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 딸이 아닐 텐데요. 아닐 거예요. 그렇게 믿었었죠. 하지만 마지막 기대마저 결국 무참히 무너집니다. 재판이 시작이 되었고 그 와중에 또 다른 증인이 한 명 나타난 건데 바로 에린의 전 남자친구 마이클입니다. 그는 에린이 자기랑 사귈 때도 가족을 죽여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걸 법정에서 밝히게 되죠. 마이클은 그때 이걸 거부했는데 그러자 에린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난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내 부모를 반드시 죽일 거야 라고 말했대요. 이걸 모두 듣고 나서 아버지 테리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하나뿐인 딸이 정말 온 가족, 거기에 어린 동생들까지 죽인 살인마라는 거요. 이후 그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고요. 급기야 내가 살아서 뭐하나 라는 생각에 극단적인 선택을 몇 번이고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과거 아내가 자기한테 써준 편지 하나를 보게 돼요. 아내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죠. 테리, 당신은 훌륭한 아버지고 내 영웅이에요. 여기에 하염없이 눈물이 났고요. 테리는 순간 큰 결심을 하게 되죠. 바로 딸을 포함한 범인들을 모두 용서하기로 한 겁니다. 최종 공판에서 서게 된 테리가 판사와 배심원에게 선처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이건 범인들을 위함이 아니라 나의 고통을 치유하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라고 말을 남겼죠. 정말 여러모로 대단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법의 재판은 엄정해요. 2009년 1월 살인을 저지른 찰리와 찰스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인을 계획한 보비는 20년간 가석방 없는 종신형. 마지막으로 에린은 42년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참고로 이 재판 내내 에린은 자기가 결코 살인을 주도한 게 아니다 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재판 내내 아버지를 마주해야 하니까 계속 이렇게 눈물의 거짓말을 쏟아낸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그녀는 42년간 죗값을 치러야 하는 판결을 받게 되면서 이 사건은 마무리되죠.
시간이 지나 아버지 테리는 지금까지도 딸이 수감된 교도소를 정기적으로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남은 가족 역시 아버지뿐이고 아버지에게 남은 가족 역시 딸뿐이니까요. 테리는 이제 딸을 용서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에린이 그런 아버지를 보며 무엇을 느끼고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911에 지난 2010년 11월 8일 밤 11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집에 강도가 들었다는 다급한 목소리의 20대 여성이었는데 자신은 2층 계단 난간에 묶여있다며 도움을 요청했죠. 그때 남겨진 음성 기록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Avenue Road. Yeah. Do you spell the street name for me, please? Dad? No, you're calling us. Ma'am. Hello. Hello. Yes. Ma'am, I need to know your address. Avenue Road. Can you please spell it? Helen Avenue. My dad just went outside screaming. Ma'am, can you spell the street address for me, please? H-E-L-E-N. So broken and I heard shots like pops. I don't know what's happening. I'm tied upstairs. 신고 전화에서도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그대로 느껴지죠. 조금 후 경찰과 구조대가 주소로 즉시 출동했고 현장에서 이들이 목격한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지하실에서 발견된 엄마 비크 씨는 목과 머리에 총상을 입고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고요. 아버지 한 씨 역시 집 앞 마당에 쓰러져 있었는데 두 발의 총을 각각 어깨와 얼굴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그는 숨이 붙어 있었고 구급대원들이 그를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서 한 씨는 대수술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미 얼굴뼈가 산산조각이 나 있었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혼수 상태에 빠져버리죠. 집에 있던 현금 200만 원 정도가 사라졌습니다. 금품을 노린 강도일까요? 그런데 왜 하필 이 가족들이 희생양이 됐던 걸까요? 우선 베트남 출신의 부부 한 씨와 비크 씨는 1979년 캐나다로 이사온 1세대 이민 가정입니다. 부부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면서 이 낯선 땅에서 정착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죠. 그러던 중 1986년 딸 제니퍼가 태어났고 89년 아들 펠릭스를 얻게 됩니다. 4명의 가족은 정말 모두를 지지하기 위해 악착같이 돈을 벌었고 마침내 2004년 캐나다 토론토 북동부에 있는 마캄이라는 도시로 이사를 오게 되죠. 여긴 명문고가 여럿 있을 만큼 교육 수준이 높은 동네였습니다. 한 씨와 비크 씨는 이곳에서도 꽤 손꼽히는 수준 높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죠. 안정적인 생활에다 부부는 고급차를 운전했고 자녀들에 대한 특히 교육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딸 제니퍼는 4살 때부터 피아노와 피겨스케이팅 같은 여러 레슨을 받았는데 특히나 이 피겨 선수로 활약할 만큼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무릎 부상으로 인해 꿈을 포기해야 했죠. 그런 불행도 잠시 제니퍼는 늘 학교에서 좋은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캐나다 명문 중 하나인 라이어슨 대학에 합격하기도 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캐나다 랭킹 1위인 토론토 대학으로 편입을 해서 약학을 전공하게 되는데요. 부유한 삶에 앞길이 창창한 아이들까지 부부는 모든 꿈을 이룬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러운 강도 침입으로 엄마는 사망했고 아빠는 혼수 상태. 다행히 이 시각 아들은 학교에 있어서 비극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유일한 생존자이자 911에 신고 전화를 건 딸 제니퍼 팡은 다친 곳 없이 무사했다는 점이었죠. 경찰 발견 당시 그녀는 2층 계단 난간에 팔이 묶여 있었습니다.
팔이 좀 아픈 거 외에 별다른 외상은 없었는데요. 그런데 사건을 조사하던 수사관들은 참 어딘가 미심쩍은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니퍼가 살아남은 건 불행 중 다행이지만 왜 강도들이 그녀만 살려둔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던 겁니다. 게다가 팔이 난간에 고정된 상태에서 어떻게 911에 전화를 할 수 있었는지도 수상했죠. 사건 직후 제니퍼는 혼수 상태가 된 아버지 곁을 약 3시간 정도 지키다가 바로 경찰서로 옮겨져서 몇 가지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현장에 있던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경찰한테 진술을 해야 되는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인 제니퍼의 행동은 어딘가 이상한데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To just a state of I need to mechanically show how I can get access to my phone, okay? Because that's obviously very relevant. We know you made the phone call, but questions are going to obviously raise is that if my hands are bound and I'm against the railing, how do I talk to a 911 operator? 어떻게? Okay, so clinically, this is now a clinical demonstration. Just stand up, focus in on how you did it. 그때 한 걸 그대로 보여줘. 물 한 잔을 마시네요. And I want you to stick that in your waistband as an example. Okay, so take your sweat off because this will be a very smooth, very quick thing. It's a one-time demonstration. I'm not going to ask you to repeat it. The two critical parts of this demonstration are where Jennifer states she was tied and the movement of her arms as she takes her phone out of her pocket. The investigator is hoping the mechanics of the two components would be illogical and contradict each other. I tied my upper arm. 손을 묶여진 상태에서. Yes. But my hands were bound together. So your hands bound together, and this is the arm that's the strings wrapped around against the banister? 여기도 Okay, 묶여 so now 있었어요. how can you get to the 팔이 뒤로 phone? 이렇게 돼 있었죠. And how do you make the phone call? 어떻게 전화를 했니? 어딘가 이상합니다. 수상한 점이 느껴지는데요. 좀 더 보시죠. 911. And do you talk down like that? Yes, I'm yelling at the phone like this. And how can you hear? I turned the volume on max. Yes? So that's exactly the way that you're talking to her against the railing. Okay, that's good enough. Sit down. 우선 손이 뒤로 묶인 채 핸드폰을 들었다는 자세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제니퍼는 핸드폰과 거리를 둔 채 볼륨을 최대로 두고 911과 통화했다고 진술했죠. 그런데 맨 처음 들었던 녹취록은 마치 휴대폰이 얼굴에 바로 있는 것처럼 선명했었는데요. 이후 조사는 계속됩니다. 제니퍼는 엄마가 총을 맞던 상황을 진술했는데 감정이 너무도 복받쳤는지 눈물을 보였고 수사관은 그녀에게 휴지를 건넸죠. 그런데 웬일인지 휴지가 젖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집에서 총소리를 들었다는 시점과 아버지가 소리치는 걸 들었다는 시점, 이 모든 것들이 매우 애매하게 진술되고 있었는데요. 의심스러운 건 계속됩니다. 이후에 이루어진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제니퍼는 내내 눈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엄마의 죽음인데도 불구하고 딸은 너무나 침착해 보였죠. 현장 조사 결과 이 내부에 누군가 억지로 들어온 흔적이 전혀 보이질 않으면서 강도 사건을 제외하고 수사망은 점점 제니퍼 쪽으로 좁혀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한 번 그녀에게 신문을 시도하는데요. 작은 방에서 몇 시간 동안 진행된 이 신문에서 제니퍼의 과거 이야기,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남자친구의 존재마저 모두 끌어내집니다. 경찰은 사건의 내막과 진실을 알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견디다 못한 제니퍼가 결국 고백하게 되는데 사실 집에 침입한 사람은 자신이 고용한 청부업자들이고 그들이 죽여야 할 인물은 바로 자신이었다는데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나를 죽여달라라고 살인 청부를 했는데 실수로 부모를 쏴버렸다는, 즉 그녀는 분명 이 사건에 관여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이미 뒷조사를 통해서 제니퍼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속이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압박 질문이 계속되었고 마침내 제니퍼는 끔찍한 전말을 털어놓습니다. 네, 제가 직접 부모의 살인을 청부했어요. 그런데 이때쯤 혼수 상태에 빠졌던 아버지 한 씨가 극적으로 깨어나게 돼요. 머리에 총알이 박힌 상태였는데 이걸 아예 빼낼 수조차 없어서 혹시 깨어나더라도 정신이 온전치 않을 거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그는 깨어나서 그날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제니퍼의 과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요? 제니퍼는 부모가 생각했던 것만큼 항상 A를 받는 성적이 월등했던 아이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제니퍼가 성적표를 위조했던 거고 그걸 보고 부모는 안도하면서 기뻐했던 거죠. 부모님이 굉장히 엄격했기 때문에 제니퍼는 고등학생들이 흔히 즐기는 데이트, 파티 같은 건 꿈도 꾸지 못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매일 고등학교에 딸을 데리러 왔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그러던 중 제니퍼에게 은밀한 남자친구가 생기는데요. 중국 필리핀계 혼혈인 다니엘 웡. 두 사람은 우연히 공연장에서 만났고 제니퍼는 부모님 몰래 다니엘과 교제하면서 상당히 정신적으로 그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다니엘이 그녀에게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는 남친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마약 거래를 일삼는 불량 학생이었습니다. 제니퍼가 라이슨 대학에 수시로 합격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고등학교 마지막 학기 때 한 과목을 낙제하게 되면서 수시 합격이 취소돼 버려요. 그렇게 대학 입학의 꿈이 무너지죠. 하지만 제니퍼는 이걸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가짜 대학생 생활을 시작하는데 고등학교 졸업식 그리고 대학교 입학식은 교묘한 핑계를 대면서 부모님의 학교에 방문하는 걸 겨우 막아내게 되죠. 가짜 대학 생활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대학교 교재 중고로 사가지고 들고 다녔고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하고 집을 나섰지만 식당에서 알바를 하거나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 제니퍼의 이중 생활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죠. 자기가 장학금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고요. 심지어 2년 후엔 토론토 최고의 대학 약학과로 편입을 하게 됐다고까지 거짓말합니다. 이때 토론토 대학은 제니퍼네 집과 꽤 멀었기 때문에 부모는 딸의 독립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는데 드디어 자유를 얻은 제니퍼는 이때부터 오랜 기간 사귀어온 다니엘과 동거를 시작하게 되죠. 이 거짓말은 언제 끝이 날까요? 대학 졸업 10점이 되었을 때 제니퍼는 또 한 번 부모가 보기에 만족스러운 삶으로 자신을 꾸며냅니다. 유명 아동병원에서 인턴을 시작했다. 와, 이건 명문대 졸업에 어엿한 메디컬 직업까지 부모로선 딸이 너무도 대견스러웠겠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병원 출입증이나 유니폼을 보여달라고 할 때마다 제니퍼는 요리조리 피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고 미루자 부모 또한 수상함을 느꼈고 그러던 어느 날 직접 딸이 일한다는 병원에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죠. 제니퍼 팡이라는 인턴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딸의 과거를 캐면 캘수록 정말 뒷목 잡는 사실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대학에도 가지 못했고 장학금, 편입은 다 뻥이었고요. 게다가 오랫동안 숨겨온 남자친구랑 동거까지 하고 있어? 부모로서는 엄청난 배신감과 실망감이 밀려왔겠죠. 당장 다니엘과 헤어지라고 강요했고 이제라도 대학에 다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딸 제니퍼가 든 생각. 내 삶을 이렇게 강압하는 부모를 죽여야겠다. 그녀는 지난 8년간 의지하던 남자친구 다니엘과 상의한 후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모의하게 되는데 다니엘이 마약 거래를 통해서 알게 된 2명의 킬러를 제니퍼에게 소개시켜주죠. 제니퍼는 모아왔던 돈 1,000만 원을 그들에게 주고 청부 살인을 의뢰합니다. 사건이 있었던 2010년 11월 8일 밤 그녀는 몰래 집의 대문을 열어둔 채
침실에 들어가서 조명을 껐다 켰다 하면서 밖에 있던 그 킬러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걸 확인한 후 2명의 킬러와 다니엘은 제니퍼의 집안으로 손쉽게 침입했고요. 저항하는 그녀의 부모를 지하실로 끌고 가서 충격을 가했습니다. 어머니 비크 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지만 아버지 한 씨는 총에 맞은 채 극적으로 도망쳤죠. 이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아버지는 자신과 아내가 지하실로 끌려가기 직전 딸 제니퍼가 집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이 범인들과 살갑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목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아버지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이 사건의 전말이 낱낱이 밝혀졌고 제니퍼와 이 살인에 가담한 다니엘 그리고 2명의 킬러는 체포됩니다. 사건 발생 4년 후인 2014년 12월 기나긴 재판 끝에 제니퍼와 3명은 1급 살인 혐의 및 미수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재판이 모두 끝나고 제니퍼의 아버지는 내 딸이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란다 라는 짧지만 씁쓸한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완벽하다고 믿고 있던 딸의 인생, 그걸 송두리째 속인 채 심지어 부모 청부살인까지 가담한 너무도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는데 그 당시 캐나다에서 일부 언론사는 이 사건을 아시안 부모들의 엄격한 잣대 그리고 교육에 대한 높은 기대가 이런 참사를 만들어냈다고 보도하면서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사실 북미권에서 한국 사람을 비롯해서 베트남, 중국인 이분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 그리고 성적에 못매는 모습은 좀 유명하기 때문에 완전히 부정할 수만도 없었죠. 하지만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란다고 해서 모든 자녀들이 이중 생활을 하고 부모를 살해하려고 드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제니퍼가 너무도 가혹한 환경 속에서 부모님 때문에 비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니퍼가 자신의 욕심과 그리고 왜곡된 가치관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의 삶까지 파괴한 잔혹한 범죄자라고 느껴집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